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행정에 적용되는 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들.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이겠죠. 국회가 만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법들의 종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지켜야 될 이제 불문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관습법을 봤었고, 이제 판례가 법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각을 잡으실 게, 우리가 법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법이 되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규범이 있으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판례라는 것은 이제 지금 쭉 판례들도 보시지만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A 사건이 발생을 했다. 소송 들어왔겠죠. 그러면 법원이 이제 사법부 재판하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을 할 텐데, 이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판례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막 이런 것들,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앞 시간에 조약을 봤는데, 조약은 국가 간의 구속력이지 사인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할 때 이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를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 그런데 이게 법이 되려면 계속 이렇게 적용 또는 강행적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지면, 판례가 하나 나오면 이후에도, 그 말이죠, 이후에도 이 판례하고 유사한 사건이라든가 뭐 동종의 이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뭐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앞에 이 판결이 나왔던 이 사건하고 좀 유사해요. 그러면 여기도 앞에 나왔던 판례대로 강제적으로 여기 이제 구속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 판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후에 판례대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55페이지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반 법원의 판례 해가지고 이런 말이 하나 있죠. 이 3판례 구속의 원칙, 이렇게. 지금 요 3판례 구속이 돼야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판례가 나왔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판례하고 유사한 사건에서도 계속 이 판례대로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 판례는 지켜야 될 법이 된다, 이렇게. 이런 걸 줄여가지고 3판례 구속원칙 이렇게 합니다. 더 줄이면 요 판자를 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선례 구속의 원칙,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은 꼭 외우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 요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보죠. 대법원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판결을 한 요 사건, 이 해당 사건만 하급심들이 대법원 판결에 구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속받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판결한 그 해당 사건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속받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만 법적으로 구속받기 때문에 이런 구조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A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면 이 사건만 하급심이 구속.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1심 법원부터 다시 소가 제기됐겠죠. 그러면 1심 법원은 법적으로는 구속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봐가지고 달리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제 법률을 또는 공권력에 대해서 야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법률 하나가 일반적으로 위헌이 돼요. 이게 위헌 결정할 때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 하나가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헌재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위헌 결정 한번 나와버리면 뭐 법원이 됐건 모든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기속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위헌 결정 딱 나오면 앞으로는 이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 법률은 위헌이야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기관도 이 법률은 위헌 결정 났으니까 더 이상 이 법률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전부 다 기속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이 되는 겁니다. 위헌 결정은 다 구속되니까. 달라졌죠.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개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두 개 차이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하고 달리 대법원하고 달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사건만 기속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법률하고 관련된 사건들이 들어오면 일반 사건도 전부 다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하고 요 지문을 이해를 하나 하시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대법원의 판결의 효력하고 헌재 위헌 결정하고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시험이 거기서 나올 테니까. 그 55페이지의 법원조직법을 보시면 그 조문을 보세요. 법에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상급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 상급법원에다가 대법원을 넣으면 아까 그 논리 나오겠죠.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이렇게 돼 있죠. 판례가. 그 밑에 판례 보시면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제시를 했다면 잘 보세요.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지금 해당 사건입니까? 유사 사건입니까? 유사 사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건인데 일단 이 사건 하나는 이제 끝나고 다른 사건이죠. 그러면 판례 견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존중 이렇게 해놨어요. 존중.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를 존중을 해서 재판해야 되지만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안이 지금 다르죠.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지만 새로운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소송이 새롭게 제기됐다. 여기를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빈번하게 한번 출제된 예도 있긴 한데 요 문장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해당 사건만 기속하다 보니까 사안이 다른 사건은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근데 비교하실 게 밑에 저 위헌 결정 헌재 여기도 법조문 저 47조를 봐보세요. 헌법재판소법. 여기는 일반 사법부죠. 법원조직법이고 여기는 헌법재판소법. 여기 47조를 보시면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재죠.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법원도 위헌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되고 그 밖에 국가기관도 다 구속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여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속.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위헌으로 가야 돼요. 한번 법률을 위헌 결정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 요 헌재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이 따라야 될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죠? 요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넘기시면 56페이지 그 8절에 지켜야 될 법 중에 이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원칙.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목을 왜 일반 원칙 이렇게 해놨냐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그래서 일반이에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될 원칙.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법률 지켰어요. 형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국가적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볼 일반 원칙 위반해버리면 이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돼요. 이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 볼 겁니다. 일반 원칙을 뭐 비례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비례 원칙, 뭐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 막 이런 것들을 쭉 볼 텐데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지켰어요. 그걸 위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원칙 위반해버리면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법률을 위반한 걸로 보이진 않는데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만으로도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이 생각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원칙은 일반이란 말이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 일반 원칙 8절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모든 이렇게 써놓으세요. 모든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국가작용이 됐건 일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 비례 원칙 당연하죠. 국민들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비례 원칙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국민들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처분할 때도 지켜야 돼요. 모든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익을 준다고 해서 비례 원칙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신뢰 원칙 이런 거 나오면 모든 국가작용이 다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 자, 그 중에 첫 번째 일반 원칙이 비례 원칙입니다. 이 비례 원칙은 제가 체크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우리 헌법 거기 조문을 보세요. 37조. 헌법 37조 2항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헌법의 원리입니다. 헌법. 국민의 모든 자유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3가지 목적입니다. 국가 안전보장 목적, 질서유지 목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목적으로 이런 게 이제 공익 아닙니까? 공익.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공익, 질서유지라는 공익, 공공복리라는 공익. 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걸 비례 원칙이라 그래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단지 이 목적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례 원칙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을 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비례 원칙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익 중요해요. 국가 안전보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필요한 만큼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제한하면 이게 비례 원칙 위반이 될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 10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작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다음 각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을. 첫 번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행정작용이 그 행정작용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공익. 여러 가지 공익이 있을 텐데 그 공익상의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해야 돼요. 유효 적절.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행정작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행정작용의 수단이죠. 이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절해야 됩니다. 이걸 수단의 적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단의 적합성.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적절해요. 유효하고 적절해. 이제 여기를 지켰습니다. 이걸 지켰다 하더라도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잉하지 말라 그 말이죠. 과잉. 필요 최소한에 그쳐라. 자, 이걸 줄여서 이 필요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단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과잉 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법을 위반을 했어요.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필요한 만큼 제재를 가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제재를 가해버리면 비례원칙 위반이 돼요. 이런 구조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리고 3호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지켰습니다. 2호 이것도 지켰어요.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을 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민의 이익 침해, 사익 이렇게. 여기까지 지켰다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익이 침해가 되는 거죠. 사익이 침해가 될 때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행정작용하는 목적은 다 공익이죠. 중요해요. 공익 중요해. 중요하고 적합한 수단이고 필요한 만큼의 침해를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가죠. 이 공익하고 이 사익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자, 뒷말이 그거예요. 뒷말이 이 공익 의도하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인데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을 갖추시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그죠? 균형 있게 행정을 해야지 공익을 빙자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지막 걸 뭐라고 하냐면 상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성. 상당한 정도의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사안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비례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떤 행정작용을 딱 했을 때 이것이 비례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할 때는 이걸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행정작용을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냐 적절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제한이냐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제한이라도 마지막에 이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적절한 균형성을 갖췄냐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어렵게 되진 않아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세금 부과할 때도 그만큼 중요한 공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겠죠.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세금 부과하면 비례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공익이 중요해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해요.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보겠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허가를 취소하는 공익이 있을 텐데 허가를 취소해서 침해되는 사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보니까 굳이 허가를 취소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득불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익 침해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허가 취소는 비례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예, 이것을 비례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7페이지 보시면은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목적 달성 이런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행정을 할 때 이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됩니다. 유리 가야 돼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국가안전 보장의 목적이다. 질서유지 목적이다. 공공복리 목적이다. 이런 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이제 정당한 목적이에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수단들이 있을 텐데 이게 목적 달성에 적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적절한 수단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뭘 지키시오 이렇게 이제 금지 같은 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부정유발유 판매하지 마시오, 부정식품 판매하지 마시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위반 행위를 했어요. 앞으로 이 법을 지키게끔 위반 행위를 금지시키게끔 하려는 목적 정당하죠.
그런데 그 위반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 많을 거예요. 면허 취소하겠다. 이것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면허 취소 안 받으려면 법을 위반 안 하겠죠. 또는 영업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한 가지가 아니죠. 면허 취소라는 수단도 있고 영업 정지하는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만 보냐면 요 수단의 적합성, 가장 적합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하면 목적 달성에 기여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이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거기다 초청해 주십시오. 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행정청이 선택한 수단이 반드시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또 가로 3번에 침해의 필요성인데 이제 이겁니다. 최소 침해 또는 필요 최소. 그러니까 이제 요리 가는 거죠.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 되도록이면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죠. 덜 침해되면서 목적이 달성될 수단이 있어요. 덜 침해되면서. 그런데 부득불 과도하게 침해되는 수단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그 가로 3번에 지금 뭔가 건물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가로 3번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건축 개수명령 뭐겠습니까? 이제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개수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개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보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수 고치면 되는데 이 개수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금 뭘 선택했냐면 철거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철거명령. 그러면 이런 말 나오겠죠. 아니 개수명령으로도 충분히 목적이 달성되는데 부득불 철거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과도한 침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최소성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명령도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고 철거명령도 수단의 적합성 충족을 했어요. 충족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걸러지는 거죠. 둘 다 수단의 적합성은 달성하는데 개수명령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데 굳이 철거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과잉 침해됩니다. 이렇게 이 철거명령을 선택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충족을 했다. 라면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개수명령을 했다. 그러면 건물을 개수하라고 할 때는 뭔가 건물이 위험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하자가 생기면 그 전체 국민의 생명 신체를 위해서 건물주한테 돈이 들더라도 고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재산권은 침해가 되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개수명령은 이익형량 상당한 균형성도 갖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심사하는 게 이걸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 이제 판례들이 쭉 있는데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은 아니고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거기 58페이지의 세 번째 판례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세 번째 판례처럼 수익적 처분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이익을 줬다가 취소하니까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취소 처분의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취소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야 한다. 여기죠, 여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마지막에 수익적 처분을 취소했을 때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이익형량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공익이 중요해야 취소가 정당화되는 것이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공익인데 부득불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다? 그럼 필요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볼 게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 사익하고 이런 사익 국민들이 갖는 요 사익하고
공익하고 비교했을 때 대개 요 세 가지 공익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환경보호 굉장히 중요한 공익입니다. 한번 환경이 침해되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침해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 환경보호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공익이라 이런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뭘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승인을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대개 이쪽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부는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 더, 공무원에 대해서 이 뇌물 수수를 금지시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공익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단 말은 뭐가 똑같냐면 국가가 뇌물 받고 업무 처리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는 공익이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하면 우리 판례가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무려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인데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10,000원 받았는데 그것도 뇌물은 뇌물이다 이렇게 가지고 파면시켜버렸어요. 해임. 그래도 정당화돼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액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공무원 뇌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죠. 뭐 파면했다, 해임했다 이러면 전부 다 정당화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 음주운전. 자, 여러분들 음주운전이 나오면 이것도 방지를 해야죠. 이 음주운전은 우리 판례가 뭘로 보냐면 이거 습관으로 봅니다. 습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을 한번 했던 사람은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이렇게 여기도 제재청을 갈 텐데 뭐 면허 취소를 한다거나 면허 정지를 할 텐데 이 사유로 이렇게 면허 취소 정지하면 거의 다 정당화돼요.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걸 잘 기준을 하나씩 잡아놓으시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공익, 중대한 공익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거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 60페이지를 보세요. 60페이지 보시면 요 첫 번째 판례 문장을 잘 이해를 해봅시다. 음주운전에서 잘 보세요.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이라 하여도 자, 다 이런 겁니다. 요즘 자동차 거의 대중화 돼버렸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고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잘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공익보다 이걸 방지할 공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이렇게 취소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면허를 주는 건 수익적인 처분이죠, 지금.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 불이익보다는 침해되는 사익입니다.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를 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면허 취소나 정지는 거의 다 정당화가 돼가는 겁니다. 뒷말도 지금 이 사람도 음주운전했는데 더구나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욱더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직업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낸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하면 적법하다. 이런 식의 잘 나옵니다. 이런 공익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고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좀 진도를 나가면서 좀 볼 필요도 있고 나중에 이게 문제 풀면서 몇 가지를 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61페이지에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 4번, 5번 보세요. 61페이지에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 해가지고 4번, 5번. 여러분들 이 뜻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 자, 이 과징금은 뭔가 법을 이렇게 위반을 했습니다. 법 위반을 했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법의 이득을 취했어요. 이걸 이렇게 박탈시키는 겁니다. 이걸 추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하는 게 이걸 과징금이라 그래요.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은 불법의 이득을 추징하겠다. 이렇게. 이게 과징금입니다. 이게 과징금인데 말 그대로 불법의 이득을 추징해야지 이로 인한 매출액을 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밑에 5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뭔지 몰라도 사원 판매 이게 뭔지 몰라도 뭔가 지금 금지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사원 판매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답을 주고 있죠. 크게 초과해서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매출액에 육박하게 됐다. 그러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뭐를 빼가야 돼요? 불법의 이득을 추징해야지 매출액을 전부 다 박탈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잉 추징이다. 이렇게. 그 위에 4번에 보시면 자, 이 취지 갖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데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만화니까 청소년들한테는 대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대여를 했다는 겁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또 몰랐죠. 그 당사자는 이걸 몰랐고 청소년에게 대여를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넣어놓으세요. 이 실제 사건은 고시되고 나서 8일 경과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속 들어가서 8일 만에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700만 원 과징금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취지가 뭡니까? 청소년들한테 만화책 빌려주고 불법의 이득을 700만 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만화가게 있을까요? 그렇게 돈 많이 이게 뭐 한 권에 200원 300원 막 이럴 텐데 그걸로 8일 동안에 이득을 700만 원을 얻었다 이러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취지라 그래서 700만 원은 위반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이런 이제 사안들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중요합니다. 8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8번. 자, 이 8번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나중에 제재처분에서 나올 것이고 뭐 권리의무 승계에서 나올 것이고 강론에서 나올 것이고 보세요.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유소는 이 사람의 능력 때문에 허가한 겁니까?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시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을 제대로 갖췄냐 안 갖췄냐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설 물적 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대물적 허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 가지고 했다면 그런 걸
대인적 허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설 요건만 갖추면. 그런데 이렇게 영업 허가 받아가지고 영업하던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휘발유를 제조를 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속을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주유소를 팔아버렸어요. 주유소를 넘겨준 거죠. 양도. 자, 양수인은 이걸 몰라요. 이 주유소가 지금 부정유발유가 유통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선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영업을 양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이 양도되면 말 그대로 영업만 넘어가야 됩니까? 허가도 같이 넘어가 줘야 됩니까? 당연히 허가도 넘어가야 이 사람이 영업을 하겠죠. 이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단속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알게 되겠죠. 부정유발유가 유통되고 있었네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위반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데 이 사람이 단속에 걸린 거예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위반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유통을 막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막는 게 중요하죠. 이걸.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냐면 이게 이제 제재사유죠. 이게 법을 위반한 요 제재사유인데 이렇게 영업이 양도되면 설령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요 위반행위 제재사유까지 승계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반행위는 양도인이 했지만 제재사유도 같이 승계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해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했지만 양수인한테 제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시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음식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도. 자, 이렇게 되는데 설령 몰라도 그래요. 몰라도 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제재를 가할 때하고 여기다가 제재를 가할 때하고 제재량이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좀 고려를 해줘야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죠? 양도인 위반행위인데, 그래서 이거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양수인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건 참작을 해주시오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참작 안 해주고 그냥 무작정 영업정지 몇 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비례 원칙에 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비례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8번 별표를 쳐놓으시고 잘 보십시오. 양도인의 등유가 섞인 유사유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몰랐죠.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기간 중에 최장기간인 6개월의 사업정지에 처했다. 이러면 비례원칙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6개월의 영업정지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분류를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선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쉬셨다가 평등의 원칙 들어가겠습니다.